하순자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진석이 희래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유나도 요즘은 사고를 안 치고 있으니 이제 좀 걱정이 없겠네. 하지만 순자가 마음을 놓으려던 순간 엄마 미안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본래 시골 태생이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만난 순박한 남편을 사람이라면 서울에서 살아봐야 한다. 며 직접 데리고 나와 허름한 시장 한쪽에서 헌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11층 건물의 주인이 된 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순자는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어. 뭐든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남편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순자에게는 아들 진석과 딸 유나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똑같이 사랑했지만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이번에 내 월급이 유나보다 적어요? 진석은 다소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아들이었습니다. 30이 넘도록 번듯한 직업을 찾지 못한 채 순자의 건물 관리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인생을 즐길 때라며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이를 먹고도 여전히 순자의 돈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번에 희래랑 해외여행 가려면 월급 좀 올려줘야 한다니까. 보너스라도 좀 주던가.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진석을 마냥 예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매도 들어보고 야단도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뭔데. 맨날 야단만 치고. 해준 게 뭐가 있긴.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줬지. 옆집 애들은 김치에 밥만 겨우 먹을 때 넌 고기국까지 먹었으면서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하지만 순자의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진석은 철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줘. 해달라고. 진석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 유나. 그녀는 또 다른 의미로 순자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대체 어디니? 응, 새벽까지 어디서 돌아다니는 거야? 아, 엄마. 그냥 나 친구들이랑 공부 중이라니까. 공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변아, 뭐해? 밖에서 기다리는 중이야? 빨리 춤추러 가자. 뭐야? 방금 춤이라고 했어. 순자의 귀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방금 그거 남자 목소리 맞지? 아니야. 남자는 무슨. 아무튼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끊긴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아련하게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남자를 너무 좋아해 하루도 빠짐없이 바깥을 나돌아다녔습니다. 순자는 그런 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앞으로 외출 금지야. 용돈도 한 푼도 안 줄 거고. 순자는 단호하게 선언했지만 유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출 금지. 창문으로 나가면 되지. 결국 순자의 통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유나는 방 창문을 열고 과감하게 점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쾅! 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나는 다리를 붙잡고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따르릉!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순자 씨죠? 변유선이라고 하는데 따님 맞죠? 네, 유나가 제 딸인데요. 누구세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따님이 양아치들 집단 패싸움에 연루돼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네, 유나가 경찰서에 있다고요. 술 취한 취객들 싸움에 휘말려 여기저기 다쳐서 오기도 했고요.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유나가 부상을 입고 돌아오지 않나, 경찰서 신세를 지지 않나, 아무리 단호하게 대하려 해도 딸은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식들의 기질과 성격이 너무나도 나빴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자는 긍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석이랑 유나가 둘 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어디야.
부모로서 폐륜을 당하거나 참변을 겪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지. 그러나 그토록 긍정적이던 순자에게 비극적인 운명은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오빠가 징징대서 월급만 따로 올려준 거 사실이에요. 유나가 싸늘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따졌습니다. 진석의 불만 섞인 원성에 못 이겨 순자가 몰래 월급을 조금 얹어준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녀는 곧장 달려와 따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줬니? 그냥 내 오빠랑 새언니가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뿐이야. 생활비가 필요하기는 무슨. 그 두 사람 얼마 전에도 엄마만 빼고 새언니 부모님만 모시고 해외여행 간 거 알아요. 뭐? 순간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석이랑 희래가. 유나의 말에 순자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마음을 다하면 돌아온다고 믿었는데 정작 진석은 사돈을 챙기면서 자기 어머니는 철저히 뒷전이라니 깊은 배신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오빠가 성질이 급하기는 해도 생각이 아예 없는 애는 아니야.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리고 이미 내가 한 번 준 월급은 걔네 돈이야. 어떻게 쓰든 간에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저도 이번에 새로 사귄 남자친구랑 여행 다녀와도 되는 거죠? 뭐, 이번에는 미국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완전 멋진 사람이고요. 순자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또 미국 사람이야? 아이고, 유나야, 너 지난번에도 어떤 미국 군인이랑 인터넷에서 만났다고 오두방정을 떨더니 결국 사기당할 뻔한 거 기억 안 나?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엄마, 그때는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다르다고요. 이번에는 다르기는 개뿔이. 순자는 답답한 딸의 행동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석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너까지 잘못을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순자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짜 너무해요.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언제나 오빠만 편애한다고요. 내가 내 오빠를 언제 편애했단 말이니. 애초에 너 사고 칠 때마다 경찰서, 클럽, 매번 내 오빠가 나랑 같이 가서 너를 데리고 나온 건 기억도 못하니. 아, 몰라요. 유나는 가족의 소중함 따위는 부정한 채 오직 자기 외국인 남자 친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번 달 월급 통장 잔액이 내 계산과 맞질 않네. 순자는 건물 관리를 진석에게 맡기고 회계 업무를 유나에게 맡겨두었으며 두 아이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재무관리와 건물 운영 상황은 직접 점검하며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돈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 바로 다음 날, 월급 통장에서 나가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순자는 주저없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너 이번 달 월급 통장 확인해봤니? 유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더듬으며 답했습니다. 월급 통장 확인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번 달 월급 지출은 내가 직접 확인하는데 이상하게도 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어. 내가 한 거니?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유나는 다급하게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유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내 엄마 돈에 손을 대. 엄마가 진석 오빠만 예뻐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도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가고 싶단 말이에요. 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짓이야. 당장 돈 원래대로 안 돌려놓으면 다음 달 월급에서 깔 줄 알아. 통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지친 표정으로 두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키웠는데 왜 가면 갈수록 더 엇나가는 거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내 자식이다. 그래도 소중한 찰륜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진석과 유나는 순자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순자는 건물 앞을 직접 쓸고 닦았고 입주회사 대표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표님, 올해도 저희 건물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늘 겸손했습니다. 비록 건물주로서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입주민들에게 항상 좋은 말과 덕담을 건넸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드려야죠. 항상 순자 여사님께서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복 많은 건물에서 다른 곳보다 싼 값에 머물게 해주시니 행복할 뿐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순자는 입주민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있을 내 생일에 진석이, 희래 그리고 유나를 다 불러서 함께 저녁을 먹어야겠어. 사실 순자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몸도 건강했고 돈도 있었으며 심지어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에게 없는 것은 남편이었지만 이 나이에 다 늙은 남자를 만나는 건 딱히 별로야. 그냥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바람은 그저 남은 삶 동안 진석과 유나가 곁을 지켜주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은 여느 때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생일 당일,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 새끼들 먹을 음식인데 조미료 들어간 외식을 시킬 수는 없지. 그동안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기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경비원 최 씨가 순자를 향해 꾸벅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간 가족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말끔히 씻어버릴 작정이에요. 그러시군요. 어쩐지 평소에도 부지런하신 분이지만 오늘따라 더 활기차 보이십니다. 건물의 경비와 관리는 아들 진석이 맡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에서 고용한 경비원 최 씨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알뜰한 성격의 순자로서는 이런 상황이 썩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 씨의 성실함과 좋은 인품이 마음에 들어 그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튼 오늘 하루 건물 전체 관리를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9층 쪽에 안전망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공사에 다시 한번 확인 전화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즐거운 생신 되십시오. 최 씨의 말에 순자는 안심하고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약속 시간.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딸 유나였습니다. 또 내가 먼저 온 거야. 하여간 엄마가 그렇게나 예뻐하는 아들하고 며느리는 맨날 늦장이라니까. 그런 인간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생일 잔치가 준비된 곳은 11층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순자는 하루 종일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상위에는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 전, 나물 등이 풍성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런 정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리도 제대로 잡지 않은 채 멋대로 앉아 갈비찜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네. 역시 전부터 엄마 생일 갈비찜은 맛있다니까. 근데 엄마, 이거 어디서 시킨 거예요? 순자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시키긴 내가 직접 했지. 에이, 엄마처럼 돈도 많으신 분이 뭘 직접 해요. 그러지 말고 가게 이름 좀 알려줘요. 유나의 태도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유나는 남자를 만나러 해외를 나돌아다니느라 순자가 직접 만든 갈비찜을 먹어본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엄마가 해준 갈비찜 맛을 기억하기나 한 거니 기억나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지는 않았었다니까.
순자가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아들 진석과 며느리 희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둘은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희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순자의 팔을 잡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나는 비꼬듯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여간 새언니는 예전부터 애교 하나는 죽여줬다니까. 자존심도 없나 봐. 뭐라고? 진석이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변유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왜? 내가 없는 말 했어. 능력 없는 오빠랑 결혼한 죄로 나이 40이 다 돼서까지 시어머니 눈치나 보고 사는 기생충 인생 살고 있잖아.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나 다를까. 진석과 유나는 곧바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둘이 이렇게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진석과 희래의 추천으로 유나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평생 모았던 돈을 전부 날린 후로 유나는 진석과 희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이래서 나이 들고 돈 탐내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남의 피나 빨아먹으면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는 너는 엄마 피 빨아먹는 기생충 아니야. 엄마가 월급 끊으면 당장 내 기둥서방한테 갖다 바칠 용돈도 없으면서 누가 기둥서방이야. 그러는 오빠는 새언니한테 서방 노릇이나 제대로 해. 모두 그만해라. 참다 못한 순자의 외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매 간의 갈등이 심한 것은 알았지만 엄마 생일날까지 이럴 줄이야. 순자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내 생일이다. 너희들끼리 원한이 깊은 건 알겠지만 결국 돈은 잠깐 우리 곁에 머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제발 나를 위해서 조용히 보내줄 수 없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진석을 향해 나를 세웠습니다. 하여간 엄마는 비위도 참 좋다. 내가 내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엄마 돈도 같이 날렸는데 그만하라는 엄마 말씀 못 들었어? 작작하라고. 진석이 이를 악물며 낮은 목소리로 윽박 지르자 유나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치를 보던 남매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유일하게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며느리 희래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백화점에서 제일 핫한 신상이래요. 직원들도 물량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인 찬스로 몰래 빼왔어요. 어지간한 사람이었다면 명품 가방 선물에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특히 그 선물이 진석과 희래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 순간 유나가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신상은 무슨. 지난번처럼 동대문에서 짝퉁 떼다가 진짜처럼 속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진석과 희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순자의 생일, 진석과 희래가 순자에게 명품 가방이라며 건넨 선물은 사실 동대문에서 사온 가품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들고 모임에 갔다가 한 지인에게 들켜 단단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희래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가씨도 참 말을 그렇게 하나요? 그때는 제가 들고 다니려고 샀던 가품이랑 어머니께 드리려던 진품을 헷갈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예요. 여기 보세요. 영수증도 있고 태그도 제대로 붙어 있잖아요. 순자는 태그와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진짜 명품을 수없이 접해본 사람이었다. 디테일이 어설펐다. 가죽의 질감이 미묘하게 다르고 마감이 정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수증에 찍힌 백화점 이름이 이상했다. 겉으로 보기엔 제대로 된 매장이었지만 사실상 명품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희래는 순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순자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선물 고맙다. 하지만 나한테는 이런 것보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와준 것이 더 기뻐.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남매 간의 갈등이 심한 것은 알았지만 엄마 생일날까지 이럴 줄이야. 순자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내 생일이다. 너희들끼리 원한이 깊은 건 알겠지만 결국 돈은 잠깐 우리 곁에 머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제발 나를 위해서 조용히 보내줄 수 없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진석을 향해 나를 세웠습니다. 하여간 엄마는 비위도 참 좋다. 내가 내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엄마 돈도 같이 날렸는데 그만하라는 엄마 말씀 못 들었어? 작작하라고. 진석이 이를 악물며 낮은 목소리로 윽박지르자 유나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치를 보던 남매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유일하게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며느리 희래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백화점에서 제일 핫한 신상이래요. 직원들도 물량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인 찬스로 몰래 빼왔어요. 어지간한 사람이었다면 명품 가방 선물에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특히 그 선물이 진석과 희래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 순간 유나가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신상은 무슨. 지난번처럼 동대문에서 짝퉁 떼다가 진짜처럼 속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진석과 희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순자의 생일, 진석과 희래가 순자에게 명품 가방이라며 건넨 선물은 사실 동대문에서 사온 가품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들고 모임에 갔다가 한 지인에게 들켜 단단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희래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가씨도 참 말을 그렇게 하나요? 그때는 제가 들고 다니려고 샀던 가품이랑 어머니께 드리려던 진품을 헷갈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예요. 여기 보세요. 영수증도 있고 태그도 제대로 붙어 있잖아요. 순자는 태그와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명품을 접해온 순자의 눈에는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가죽의 질감이 미묘하게 다르고 마감이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도 겉보기에는 백화점에서 발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일반 소매점에서 찍어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희래는 순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 고맙다. 하지만 나한테는 이런 것보다 두 사람이 여기에 와준 것이 더 기뻐. 순자는 그런 것 따위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가족. 순자의 말에 진석과 희래는 안도한 듯 미소 지으며 물러났고 이번에는 유나가 선물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자, 엄마, 받으세요. 유나의 선물은 현금이었습니다. 엄마, 전부터 멕시코 휴양 도시 칸쿤에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비행기표 사실 수 있게 금액 맞춰서 넣었어요. 멕시코? 칸쿤?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살면서 멕시코에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칸쿤은 더더욱 그녀의 입에서조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낯선 도시였습니다. 아마 또 다른 사람과 내 취향을 헷갈린 거겠지. 하나뿐인 엄마의 생일. 아들은 싸구려 선물을 건네고 딸은 엄마의 취향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의미 없는 비행기표를 건넸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점점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오늘은 그녀에게 소중한 가족들이 모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식탁을 잠시 떠나 순자는 바람을 쐬러 옥상으로 홀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난간을 제대로 달아놓으라니까 아직도 보수가 엉망이네. 9층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옥상 난간 안전 공사도 맡겼지만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순자는 엉성한 난간 가까이 다가가 저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남들은 부러워하는 건물주의 삶. 하지만 정작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아들도 딸도 오직 자기 살 길에만 몰두할 뿐 누구도 순자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방금 전 인사를 나누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대표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이렇게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계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요. 전화를 받으며 순자의 동공이 점점 커졌습니다. 네, 아니, 제 아들 진석이가 1년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요. 충격적인 말이었다. 게다가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요구했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건물 관리비라니. 순자는 진석에게 그런 돈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발생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임차인들에게 요구했다면 금액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진석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녀석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순간 닥쳐오는 현기증에 순자는 엉성한 난간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또 내려가서 진석이랑 유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들 말이 맞다며 날 잡아먹을 듯 쏘아붙일 텐데. 그때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진석과 희래 그리고 유나가 성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유언장에 오빠를 건물 상속인으로 해놓은 게 사실이에요. 유나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왜 상관하는데. 진석이 코앞까지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장남이잖아. 당연히 내가 상속을 받아야지. 웃기고 있네. 나도 엄마 딸이야.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대체 뭔데. 엄마가 말해줘요. 나한테도 유산 줄 거죠? 나도 엄마 딸인데 내 몫도 있는 거죠? 그 돈이 왜 내 돈이야? 내 돈이지. 그놈의 돈. 순자의 인내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해라. 순자의 외침에 남매의 말다툼이 멎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순자는 거친 숨을 내쉬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놈의 돈 아주 지긋지긋하다. 도저히 못 살겠어. 그렇게들 돈이 좋니? 그렇다면 아주 날 죽이고 가져가든지 해. 진석과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는 혀를 찼습니다. 얼굴 꼬라지가. 진석아, 너 또 술 마셨구나. 별로 안 마셨어요. 별로 안 마시긴. 너 또 술에 취해서 운전대까지 잡은 거 아니야? 건물 관리직에서도 잘라버릴 테니까 각오해. 순자의 말에 진석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한테는 별거 아닐 푼돈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랑 희래한테는 생계가 달린 월급이에요. 일도 어렵고요. 푼돈? 순자는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건물 앞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집에 가는 녀석이 월급으로 8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게 푼돈이고 어렵다고. 그건. 진석이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순자의 논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순자의 두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낼수록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비.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진석이 움찔했습니다. 너, 나 몰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라는 표정이구나. 순자는 진석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진석, 나를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봤구나. 진석이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줬고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엄마, 잠깐만요. 진석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이미 통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망할 놈의 잠깐만. 넌 내가 죽어도 건물을 받지 못할 거야. 유나, 너도 마찬가지다. 나 혼자 건물을 끌어안고 죽든지 할 거야. 돈만 아는 자식들, 이제 다 필요 없어. 격렬하게 외치던 순간, 핑, 갑작스럽게 귓가가 울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순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진석이 재빨리 앞으로 달려와 쓰러지는 순자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하마터면 건물 아래로 추락할 뻔한 순자를 진석이 겨우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고맙다. 진석아, 역시 그래도 자식밖에 없구나. 정신이 번쩍 든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석이 순자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까 하신 말 진심이세요? 진석의 얼굴은 평소와는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무슨 말 하는 거니? 아까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저한테 주시기로 한 건물, 이제는 안 줄 거라고. 그거 진심이냐고 묻는 거예요. 순자는 진석의 말에 당황한 듯 잠시 멈췄습니다. 진석은 그때의 상황을 이용하듯 순자를 여전히 엉성한 난간에 밀어붙인 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상관하는 거야? 그게 엄마,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대체 뭔데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말해줘요. 나도 유산 줄 거죠? 나는 엄마 딸인데 내 목도 있는 거죠? 그 돈이 왜 내 돈이야? 내 돈이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돈, 지긋지긋하다. 그렇게들 돈이 좋으냐? 그럼 날 죽이고 가져가라. 진석과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순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진석아, 너 또 술 마셨어? 얼굴 꼬라지가. 별로 안 마셨어요. 별로 안 마시긴. 너 또 술 취해서 운전대 잡았지. 건물 관리직에서도 잘라버릴 테니까 그 각오해. 진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한테는 별거 아닌 푼돈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랑 희래한테는 생계가 달린 월급이야. 일이 어렵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푼돈, 건물 앞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놈이 월급 800만 원씩 받아가면서 푼돈이고 힘든 일이라고. 진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수록 순자의 두통은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릴수록 머리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비,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 몰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진석은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진석, 나를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봤다.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통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은 무슨, 망할 놈의 잠깐만. 넌 내가 죽어도 건물을 받지 못할 거야. 유나, 너도 마찬가지다. 나 혼자 건물을 끼고 죽든지 할 거야. 돈만 아는 자식들 다 필요 없어.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핑, 순자의 머리가 멍해지고 귓가에 소리가 울리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순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진석이 재빨리 달려와 순자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어쩔 거냐면서 엄마를 저렇게 막무가내로 죽이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진석과 유나의 냉정한 말에 최 씨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사님을 숨겨 위로 모시고 온 겁니다. 시체라도 인하하려고 했던 말들이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순자의 배에서 나고 자란 자식들이 자신이 살아있는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그 녀석들도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나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최 씨는 휴대폰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자의 두 눈이 커다랗게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 나온 것은 함영자 여사의 부고였습니다. 함영자 여사 부고, 상주 변진석 여사님께서 추락하신 날 바로 문자가 날아오더군요. 최 씨는 서둘러 장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말단 직원들부터 임차인들에게도 싹 다 연락을 돌린 모양이었어요. 무척이나 서둘러 장례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나마 조문객이 많아서 아직 이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순자는 눈이 커지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대체 무슨 수로 내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돈으로 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요. 순자의 얼굴이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분명 자신의 부고 안내 문자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거 고작 돈 때문에 그놈의 돈이 뭐라고. 자기 엄마를, 나를 죽여. 순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사님, 감히 이런 말씀드리는 거 주제 넘은 걸 알지만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이면 여사님 발인 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순자는 눈물을 멈추고 최 씨를 향해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순자의 시선은 자신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순자의 동공은 점차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순자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오후 3시 유언 집행을 맡긴 변호사를 만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곧바로 익숙한 목소리로 연결되었습니다. 박 변호사입니다. 그는 순자의 오랜 법률 자문이었고 유언 집행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박 변호사는 깜짝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여사님, 정말 한 여사님 맞으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 건가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극도의 당황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당황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조화가 아니라 가족 간에 끔찍한 참변이 일어난 겁니다. 내일 제 발인도 하고 들었는데 사실 확인 좀 해야겠어서 말입니다. 박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차가운 말투에 그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려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내 유산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꼼꼼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박 변호사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사님,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순자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테니까. 그리고 진석이에게 연락할 생각은 말고 내일 발인 장소에 직접 오세요. 우리는 거기서 만날 겁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순자는 최 씨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에서 놀라움을 읽었습니다. 순자는 붕대를 다시 단단히 동여매며 말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예, 여사님. 내일 제발 발인에 같이 가주세요. 순자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하고 인자한 함영자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한 자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순자의 변화를 직감한 듯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순자는 최 씨와 함께 발인장 근처의 외딴 카페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순자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합 여사님,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놀랐나 보네요. 박 변호사.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박 변호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순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상속 무효 관련 서류입니다. 절차는 제가 다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순자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연신 알겠습니다 하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최 씨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사님, 유나 그 계집애 만나야겠어요. 발인장에는 순자의 관을 따라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곡소리와 한숨 소리가 뒤섞여 발인장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석과 희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굳은 얼굴로 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달랐습니다. 행렬 맨 끝에 혼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유나 좀 저한테 데려와 주세요. 잠시 후 최 씨와 함께 온 유나는 순자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귀신이야. 귀신은 무슨. 정신 똑바로 차려. 순자의 호통에 유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야?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맞아. 이제 내 죄를 낱낱이 풀 때가 됐어. 아니야.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나도 오빠가 얼마나 미웠는데. 돈이 탐나기는 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고. 유나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라 내 죄책감 때문에 보는 환상이라도 상관없어. 나도 데려가. 이렇게는 나도 죄책감 때문에 맨정신으로 못 살겠으니. 유나의 엉엉 울며 기어가는 모습에 결국 순자의 마음도 조금은 풀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나는 철없고 이기적인 아이였지만 진석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었으니 박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유 씨의 말은 사실입니다. 제로 상속 과정에서 원래 여사님께서 유나 씨 목소리로 배정된 것마저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확인을 받은 순자는 이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마주했습니다. 울지 마. 뚝.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유나는 엄마의 호통에 겨우 진정하였습니다.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최 씨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석이 그놈을 불러올 때가 됐어요. 준비됐죠? 예, 사모님, 언제든지. 그러는 사이 순자의 가짜 관의 화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 유골함을 든 진석이 발인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하순자 여사께서는 정말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날 술에 취해서 난간에서 떨어져 돌아가시다니 이런 비극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석은 말을 하면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는 듯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그 모습의 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런 놈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 진석의 가짜 연기에도 사람들은 함께 슬퍼하며 순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훌쩍이는 소리가 뒤섞여 발이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긴 누가 죽었다고 그래? 순자의 우렁찬 외침이 발인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죠. 그곳에 팔과 목에 붕대를 감은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를 알아본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으악.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뒤로 물러났고 인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석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고함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어떠해? 분명히 떨어지는 걸 봤는데. 순자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기는?
내 억울한 죽음을 알리러 왔지.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함영자 여사께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목격자인 경비원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 간의 유산 분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변진석 씨가 함영자 여사를 고의로 건물 옥상에서 밀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미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진석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함이, 내가 나를 죽이려 들었어?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이 천하의 개막신이야. 내가 날 죽이려고 했으니 이제 벌을 받아야겠지. 유나도 이제 내 편이다. 그날 옥상 CCTV 기록도 남아있을 거고 내가 했던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박 변호사가 기록으로 갖고 있어. 어때? 아직도 날 죽이고 싶어? 아직도 돈 때문에 날 죽이고 싶냐고. 진석의 눈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핏발을 세우며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난 어떡하라는 거야?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나라고 당신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여사님, 우리 엄마 아니죠. 이 살인자야. 최 씨와 유나가 소리치며 진석을 말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합세하여 순자는 진석에게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경찰들이 진석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습니다. 순자는 씁쓸한 얼굴로 진석의 연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증인들의 증언과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석은 살인미수 등의 죄목으로 중형 구형을 요청받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석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유나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부끄러움에 진석을 버리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공허하구나. 내가 유일하게 지키고 싶었던 게 바로 가족이었는데 그것마저 없으니 너무 공허해. 어려움 속에서도 순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는 진석이 일하던 건물 관리직에 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홀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엉성했던 난간은 이제 단단하게 보수되어 철제 난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난간에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았습니다. 차디찬 금속의 한기가 손을 잠식했습니다. 여사님, 날이 춥습니다. 경비원, 아니 이제는 건물 관리장인 최 씨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네요. 그나저나 아직도 퇴근을 안 하신 거예요. 저야 뭐 이 건물 외에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저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는 이 건물에서 일할 때뿐이고. 최 씨의 말에 순자는 눈을 끔뻑였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최 씨와 자신의 삶의 거리감을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도 상황도 스스로 놓인 환경도 순자는 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씨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사님? 아니에요. 그냥. 순자는 잠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네 인생이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망할 줄이야. 몇 년 후 순자는 진석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중형이 확정되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된 진석. 낯선 교도소 건물, 차가운 철문 그리고 삼엄한 경비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애써 태어난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진석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흐릿한 눈 그리고 죄수복 차림.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진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초라하고 낯선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대체 왜 온 거야? 널 보러. 날 보러? 날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시겠다. 집어치워. 난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한 건 하나도 후회 안 해. 아니, 오히려 그때 제대로 죽였어야 한다는 후회만 여기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널 용서할 생각도 구해줄 생각도 없어. 다만 어쩔 수 없이 끊기지 않는 찰윤이기에 내 얼굴 보러 온 것뿐이지. 순자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죄를 참회하며 죽길 바랄 뿐이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련 없이 돌아서던 순자의 등 뒤로 진석의 절규가 날아왔습니다. 대체 왜 나를 보러 온 거야?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로 있는 걸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서.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 그 비참한 시궁창에 기어들어간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야. 내 욕심과 어리석음이 널 이 꼴로 만든 거라고. 차가운 말을 마친 순자는 접견실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온 순자를 맞이하듯 억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멋 모르고 걷던 사람들은 비를 피하려 허둥지둥 달아났지만 순자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없으면 그 속에서 즐기는 법을 배울 수밖에. 순자는 옅은 미소와 함께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